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입니다. 자, 이번 챕터의 역사와 수치가 이번에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챕터의 역사. 1946년부터 65년까지 세대를 우리는 보통 베이비 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출생률을 기록한 수치가 나타날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아니죠. 해방 이후부터 그렇죠? 해방 이후부터 65년이니까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하려고 달걀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41.3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건 2003년 한국 노령화 지수이고요. 94.1 2015년, 즉 12년 후에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이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고요. 1.41은 2012년,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 말은 일본 사회가 저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4년 한국 남성의 실질적 은퇴 연령은 71.1세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울 시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7.7세이고요. 2013년 4월 30일에는 한국이 정년 60세 연장법을 국회에서 통과한 날입니다. 80.2세는 2012년 OECD 가입 후 평균 수명이며 2008년 중국인의 평균 연령은 34.1세였는데 그보다 훨씬 전인 95년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5년에서 2008년 넘어오면서까지 약 7.1세가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4만 4천 명, 2013년 세계 100세가 넘어가는 인구 수가 44만 명을 4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7%, 2013년 한국 20대 고용률은 56.8%, 2013년 한국에서 60에서 64세 고용률은 57.2%, 그 다음에 2008년부터 12년까지 노인의 자살자 수는 2만 439명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노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늙어가는 지구입니다. 2013년 UN 인구 통계에서는요, 전 세계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8억 4,1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고요. 통계를 내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11.7%가 고령 인구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무조건 고령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047년 14세 이하 인구를 2047년에는 네 죄송합니다. 14세 이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의 인구를 아득히 초월한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가요. 그래서 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21.1%가 된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10명 중 2명은 무조건 고령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독한 노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이 고독한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고요. 왜냐면 이때쯤이면은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핵가족화로 인한 고독이 또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색 사업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게 고독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인데요. 간단하게 생활소음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책에 노인의 집에 마이크가 내장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늘 거칠게 기침을 하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잠해진다거나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는 기척이 없으면 가족이나 경비업체 등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모시고 살지는 못하니까, 예. 그런 마이크나 그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약간 도청 시스템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안 들린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때 가족이나 경비업체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 고독사 노인의 시신을 대신 수습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고독사 노인의 시신을 대신 수습해주는 보험 상품도 개발돼 현재 10여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사례는 전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 고독하게 지내신 노인들의 시체를 가족들이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예. 우리 사회도 10년 또는 20년 안쪽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20년 뒤 넘어서 3, 40년 뒤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 고독하게 살까봐요. 자,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유독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상대적 빈곤도가 가장 높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1년 사이에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 2.6%를 감소가 됐는데 OECD 회원국들 평균이요. 한국은 반대로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층에 대한 공적 구조 시스템이 미흡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왜냐하면 사실 노인층들이 공적 구조 시스템이 미흡하면 왜 빈곤해지느냐?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층은 주로 공적 구조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일자리나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부조 시스템 자체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기와 상관없이 빈곤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공적 부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의료비, 그 다음에 노령연금. 그 외에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따로 연금을 들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따로 투자해 놓은 재산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좀 기대다 보니 그런 시스템이 세계인들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해 보일 수 있겠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그런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은요, 이런 젊은 층들이 점차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가족들이 서로 부양을 해왔단 말이에요.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돌아가면서 부양을 하다 보니, 첫째, 둘째, 셋째, 즉,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해서 부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좀 국가가 이렇게 걷어서 부양한다는 말은 이상해요. 그렇지만 점차 사회가 부양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부양하는 분위기에서 사회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라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 노인분들에게. 자, 그 이유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죠. 어떻게? 저출산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부양을 하기에는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노인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청장년층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현재 노인 1인당 16명이 부양한다면 앞으로 2050년에는 16명이 아니라 9명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가난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젊은 층과 노령층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느냐? 아무래도 뭡니까? 머니죠. 머니 해도 머니입니다. 왜 머니가 문제가 되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 자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 노령층의 인구는 증가하면 한과 동시에 노령층을 제외한 생산 가능 인구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죠. 그럼 생산 가능 인구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금 1인당 내야 되는 세금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런데 노령층이 증가해. 그러면 이 노령층을 먹여 살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허리가 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인구 구조와 정치적 복합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더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자, 노령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야. 자,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우리 정치라고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뭐예요?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자, 노령층이 자꾸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젊은 층, 기성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실수하는데, 죄송해요. 청장년층이 정치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장년층의 수가 줄어들고 노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령층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정권을 잡은 당은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를 하겠죠. 그게 뭐예요? 노령 정책을 강화시키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부담은 고스란히 청장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증가된 노령층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15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인해서 젊은 층과 본격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직장 내 갈등도 있는데요. 직장 내 갈등. 자, 뭐냐면은 고액 연봉을 받는 그 장년과 신입사원 이제 청년들의 갈등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젊은 층들도 전부 뭐예요?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 나와 있는 이 젊은이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장년층들이 가져가는 연봉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층의 고액 연봉, 고액 연봉자 한 명은요, 2명에서 3명의 신입사원의 연봉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 한 명을 정리하면 그만큼 신입사원 2명, 3명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분위기. 근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냐?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산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예 혼인조차 하지 않겠다.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죠. 그 다음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입니다.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보시면요, 내용들이 고령화가 아니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예요. 근데 고령화에 엮은 이유가 무엇이냐? 저출산이 오면 보통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저출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노인 인구 대비에 분양 인구 감소가 된다는 뜻이고, 같은 말로 생산 인구가 감소된다는 뜻이고요. 또 같은 말로 노동 인구의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은 말로 결국에는 기술 개발과 혁신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을 일이라고 쳤을 때 노인이 이 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붙어야 이 청년 한 명의 일을 해낸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 말은 즉슨 노인 한 명이 청년의 일을 쳐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청년 10명이서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다고 계산을 했을 때 노인이 20명, 30명,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같은 수만큼 청년이 아니라 이제 노령화된 인구 또는 장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점차적으로 그 추진력이 약화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 인구는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하느냐? 구직을 꺼려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백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생산 가능 인구들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노동 현장으로 넣을 수 있는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일을 할 수 있어도 일자리를 못 구했거나 일하는 것을 단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생산 가능 인구하고 노동 인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들의 경제 참여 활동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들을 어떻게 노동 인구로 끌어오느냐예요. 예,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 인구가 같을수록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결국 고령화 사회일수록 우리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을 오래 일터에 붙잡아 놓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예, 너무 이런 고령화 사회에 이제 의식을 한다고 이제 정년을 너무 올리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정년을 너무 고정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한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년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청년들의 구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나름 문제가 되겠죠. 현재 웬만한 나라들은요 고용주의 연령 차별을 막기 위해 나이든 근로자와 이제 재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좀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업들한테요. 또한 젊은 층의 평균 학업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원까지 가니까 요즘은 고용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중장년층 노동자의 퇴직 연령도 늦추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역시 정부에 따라 또는 이 정부에서 분석한 거에 따라 또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따라 좀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늙음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건데, 지금의 젊은 세대가 경험할 미래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고령층에게 차별을 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죠? 먼저 첫 번째로 국가의 공적 개입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할 것인지, 그게 다음 세대의 노년 생활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늙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정책들이 늙은 저에게 혜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인지,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 역설에 맞서야 합니다.
가장 운이 좋은 세상이 가장 고통스러운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절실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늙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